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인 은빛 금속으로 금속임에도 상온에서 액체처럼 흘러다녀 고대로부터 신비한 물질로 보았으며 불로불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인공 원소들을 제외하면 25도씨 상온에서 브로민과 함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둘뿐인 원소이다. 그리고 액체 금속으로 알려진 갈륨과 세슘은 녹는 점이 25도씨 상온보다 약간 높다. 갈륨은 31도씨이고 세슘은 29도씨이다. 수은은 물처럼 흐르는 은이라는 뜻에서 가져온 한자어이며 현대 중국어에서는 원소를 한자 한자에 대응하므로 과학에서는 공이라고 하며 수은은 통칭으로만 사용한다. 일본어로는 스이긴이라고 읽는다. 라틴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존재한다. 순수한 라틴어 표현으로는 살아있는 은이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는 휘드라르기루스가 있다. 고대 그리스어를 라틴어식으로 전사한 표현이며 원소기호 Hg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한편 메르크리우스가 있으며 영어 머큐리는 여기서 온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에서 온 것인데 중세 유럽에서 금, 은, 수은, 구리, 철, 주석, 납의 칠금속을 태양계에 속하는 천체인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에 대응시킨 데서 유래한 것이다. 상온에서 액체인 순 물질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상온에서 수은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3.5g이다. 수은이 담긴 수조에 강철 아령을 띄우면 아령이 둥둥 떠다닐 정도이고 심지어 납 무게추도 마찬가지이다. 또 모든 원소는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종류의 원소와 쉽게 결합한다. 타 금속과의 합금은 아말감이라고 불리며 치아의 충전재로서 흔히 사용된다. 어떻게 저런 액체 금속을 캐내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확히는 진사라고 하는 붉은빛 광물을 불태우거나 가공하는 방법으로 많이 얻는다고 한다. 수은이 특성상 얻기 힘든 광물이거나 현대의 기술로나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의외로 고대부터 수은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다. 아주 예전부터 수은을 추출해낼 때 진사를 태우는 방식으로 생산했다고 한다. 수은은 특유의 결합하는 성질로 인해 표면 장력이 매우 강하다. 유리병에 담아두었을 때에도 접촉각이 90도를 넘는 140도 정도를 유지하며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주기성을 따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원소 중 하나이다. 주기율표상의 위치로만 보자면 수은은 아연과 카드뮴 아래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여야 하지만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상대론적 효과가 발생해 녹는 점이 낮아진 것이다. 만일 상대론적 효과가 없다면 수은의 녹는 점은 82도씨일 것이라고 한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금속이면서도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 다른 금속과의 반응성도 높은 편이라 활용도가 높다. 수은은 액체라서 마치 물에 소금이 녹듯이 각종 원소, 특히 금속을 잘 용해시키는 용매의 성질이 있다. 금이나 은도 수은에 녹는다. 이런 금속과 수은의 혼합물을 아말감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성질 때문에 고대부터 도금에 사용되었다. 수은을 이용한 도금법에는 수은 아말감법과 클레딩법이 있는데 이 중 클레딩법은 수은의 밀도를 이용한 것이다. 불상, 공예품 등 도금 대상에 금박을 붙인 다음 그 위에 수은을 부어주거나 수은을 바른 뒤 그 위에 금박을 올리면 수은의 높은 밀도 때문에 금박이 대상에 철썩 달라붙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금박을 정착시키기 위해 열을 가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열 전도율이 높은 수은 덕분에 금박은 쉽게 가열되어 달라붙지만 수은의 기화 온도는 금의 융의 온도보다 낮기에 금이 살짝 녹아 표면에 달라붙을 즈음에는 이미 대량의 수은 증기가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는 수은은 액체 상태일 때보다 기체 상태일 때 인간에게 훨씬 치명적이고 이 때문에 수은을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화폐 제조인이나 귀금속 장인들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말감 도금법이 있다. 이것은 수은이 타 원소에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은이나 금을 수은에 녹여 아말감을 만든 뒤 도금 대상에 입히고 이를 가열해 수은을 증발시켜 금이나 은만 남게 한다. 사실 제작의 용이성 때문에 클레딩법보다는 아말감법이 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도금법이었다. 대불상이나 백제 금동 대학로에 도금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클레딩법과 마찬가지로 기하한 수은의 강력한 독성 때문에 많은 수은 중독 환자가 나왔고 또 금박의 두께가 두껍고 불균일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외에도 두 겹의 유리 사이에 수은을 발라서 밀봉해 만든 수은 거울도 있다.
비춰보는 용도보단 공예품 용도로 쓰였다고 한다. 현재도 수은 거울 공예품이 만들어지곤 하지만 제작 방법이 좀 더 간편화돼서 골동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금속에 진공 코팅 기술이 없어 수은의 주석이나 알루미늄 등 금속을 녹여 유리면에 바르고 수은을 증발시킨 후 보호용으로 뒷면 코팅을 입혀서 거울을 만들었다. 현대 산업에서 수은은 형광등의 제조에 많이 쓰인다. 형광등은 소량의 수은 증기를 봉입한 전기 방전관에 형광 물질을 바른 것인데 전기 방전을 시키면 방전관 내부의 수은 이온이 발광을 해 자외선을 내고 이 자외선이 형광 물질을 자극해 밝은 가시광선 빛을 낸다. 여기서 형광 물질을 바르지 않고 자외선을 잘 투과시키는 석영 유리를 사용하면 자외선을 방출하는 살균 램프가 된다. 또 푸른 형광이 나기 때문에 가로등으로 쓰이는 고효율의 수은등에도 쓰이고 또 수은 전지가 아닌 일반 건전지 등에도 전기화학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수은이 쓰인다. 요즘 건전지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은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유기수은 화학물은 여러가지 유용한 반응성을 지니기에 과거에는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수은의 지나치게 높은 독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는 절대 다수가 다른 유기금속 시약으로 대체되었다. 포도상 구균 등의 잡균 번식을 막기 위해 백신에 첨가한다. 백신의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티메로살, 포름알데히드 등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티메로살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다. 1928년 이런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디프테리아 백신에서 포도상 구균이 증식해서 접종받은 어린이 21명 중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키나 백신 반대자 EWG들이 백신을 반대하는 이유로 바로 이 수은을 지적하는데 백신에 들어가는 수은은 그냥 나중에 몸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간다. 산화수은은 붉은색이 나기 때문에 도장밥을 만드는 데 쓰이고 옛날 소독약인 머큐로크롬에도 수은이 들어간다. 후장식 총이 처음 등장할 무렵 과거의 총탄의 뇌관의 기폭약으로 쓰였던 내홍도 수은 화합물이다. 수은은 온도를 재는 온도계로도 많이 사용되며 여기서 파생되어 일기예보에서는 기온을 수은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기온을 머큐리로 표기하기도 한다. 비싸고 깨지면 위험하기도 했지만 알코올 온도계보다 넓은 온도 범위에서 직선성이 정확해 과학 측정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디지털식 적외선 체온계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거의 수은 온도계를 이용했다. 탈륨이 8.5% 정도 들어간 합금은 영하 60도에서 얼기 때문에 수은 온도계가 잴 수 없는 더 낮은 온도를 잴 때 사용된다. 가끔 수은 온도계를 떨어뜨리는 등 깨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지체 없이 약국으로 가서 황을 사온 다음 온도계를 깨트린 주변에 뿌리고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오래 방치하면 수은이 기화되므로 매우 위험하다. 황을 뿌리는 이유는 수은이 황을 만나 베타 황화수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게 변하는 성질도 있어 처리하기 좋다. 환기는 수은 증기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용이나 학교에서 과학실험용 온도계는 알코올 온도계를 주로 사용한다. 매질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봤을 때 수은 온도계는 섭씨 360도 이하 고온을 측정할 수 있고 알코올 온도계는 저온을 측정할 수 있다. 섭씨 영하 120에서 130도의 온도도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다. 영하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는 수은 온도계를 속여 야전 병원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은 온도계는 수은이 쉽사리 내려가지 않도록 병목 구간이 있다. 이것 때문에 체온에 데워진 수은은 읽기 쉽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사용 후 또는 사용하기 전 수은주 바깥 부분을 잡고 털어서 수은을 안쪽으로 모아서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이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압계에도 수은을 사용하는 종류가 있다. 1643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의 유명한 실험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끝이 막혀있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수주 안에 거꾸로 세웠을 때 유리관 내의 수은주가 그릇의 수은면에서 약 76cm 높은 곳까지 내려와 정지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이 상태를 1기압이라고 한다. 1기압을 다른 말로 표현한 760mm HG를 잘 뜯어보면 수은이 76cm라는 뜻이다. 토리첼리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은을 이용해서 실험했던 만큼 그의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은 기압계는 수조 대신 가죽으로 된 수은 주머니가 있어서 이걸 조절해 수은면의 높이를 상하침 기준에 맞추고 유리관의 수은주의 눈금을 읽어서 기압을 측정한다. 진공 챔버를 이용한 아네로이드식 기압계보다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고정된 전문용 기압계로 많이 쓰였다. 선박의 방위를 표시하는 자이로 컴퍼스에도 사용된다. 용기 내부에서 1만 rpm 이상으로 고속 회전하는 자이로 구체를 지지하기 위해 소량이 사용되며 수은의 밀도 덕분에 자이로 구체는 고정핀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회전한다. 제조사 혹은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 3년 주기로 교체한다. 도박의 주사위 조작이나 마술에도 수은을 넣은 주사위가 쓰인다. 주사위 속의 수은이 무게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 수은이 담긴 진공관을 이용해서 대량의 교류 전력을 직류로 정류하는 수은 아크 정류기 또한 한때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와 대체 소자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온에선 그냥 흘러다니고 알아서 기화된다. 가스만 아니었다면 닿거나 마시는 것만 피하면 됐겠지만 냅두기만 해도 가스가 나오니 그야말로 흘러다니는 살인복이다. 수은은 자연적으로 지각에 존재하고 지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나 화산 폭발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분출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광산 채굴, 농업 이용, 공장에서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은이다. 산업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수산화나트륨, 염소 기체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토양과 대기로 많은 수은이 방출되고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에서도 수은이 부산물로 나온다. 또한 기화된 수은을 들이마시거나 입으로 섭취하게 되면 흡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흡수되면 몸에 엄청나게 해롭다.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 금속인데다 기체로 유입되기 때문에 체내에서의 흡수 또한 빠르다. 미나마타병이 바로 수은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고 쌓이는 수은이 특히 신경세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로 인해 혀를 비롯한 몸 이곳저곳이 마비되면서 언어장애가 생기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런 식의 생물 농축 현상으로 인해 먹이 연쇄 꼭대기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수은이 다량 축적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또한 참치 통조림을 먹지 말라고 한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참치 통조림 섭취로 인한 체내 수은 측정량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체내 수은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해 정상치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실험 조건은 삼시세끼 모두 150g짜리 참치캔을 20일씩 먹였다. 그러나 일부러 대량의 참치를 먹여 수은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실험 의도 자체가 참치 통조림 수은이 신체에 영향을 끼치냐는 것으로 장기간 참치를 섭취하기 전후 수치를 비교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참치를 소량 혹은 단기간 섭취하고 측정하면 섭취한 다른 음식들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의 소량, 단기간 섭취한 비교군이 있으면 더 정확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산물 전문 유튜버 겸 칼럼니스트 입질의 추억이 영상을 올려 참치 중금속 논란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의 식약처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일 중금속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은 모두 반품시킨다. 대다수의 참치회는 양식 참치를 통해 만들어지기에 자연에서 수은이 축적된 먹이를 먹지 않아 중금속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하다. 참치회를 정말 일주에 두세 번 먹는다면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자주 먹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참치캔의 주 재료인 가다랑어는 상위 포식자가 아닌 고등어와 동급인 중간 포식자다. 즉 상위 포식자급 생선에 비해 중금속 위험이 떨어진다. 혹시라도 수은을 바닥에 흘리게 된다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수은이 청소기 안에서 충격으로 잘게 쪼개지고 청소기의 열에 의해 기화가 되어 배기구로 전부 나와서 청소기를 말 그대로 맹독가스 살포기로 만드니 119를 불러야 한다. 수은과 같은 수준의 유독물질 처리는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는 수은이 들어있다. 독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 번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독성이 있는지는 증명하기 어렵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시술 시 미량의 수은이 증기로 나올 위험은 있다. 이런 경우 아말감으로 치아 치료를 한 일반인은 워낙 미량이라 건강에 지장이 없겠지만 미량의 수은이라도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계 종사자라면 걱정할 만하다. 입안에 있다고 수은이 용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치과용으로 쓰는 아말감의 중독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수은이 생태계에 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다. 정 불안하다면 아말감 대신 금이나 레진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금은 비싸고 레진은 치아와 색깔이 비슷해 미관상 보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구성이 허접해서 아말감에 비해 쉽게 마모되거나 깨진다. 가격도 금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좀 비싼 편이다. 또한 수은이 체내에 흡수되면 멜라닌을 제거해서 피부가 하얘지며 또한 혈관에 침착되면서 혈액 공급을 방해하고 피부를 경직시킨다. 이때 일시적으로 주름이 펴져서 피부가 탱탱해진다. 고대에서는 수은이 화장품으로 애용되었던 것도 이러한 효과 때문이었는데 물론 결과는 참담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수은을 너무 많이 흡입하는 바람에 피부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1988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당시 15살인 문성명 군이 입사한 지 2달 만에 수은 중독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로 크게 사회 이슈가 되었고 노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최초로 직업병이라는 이슈가 사회 문제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돌배군으로 잘 알려진 만화가 신영식 화백이 보물섬에 연재했던 환경만화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이러한 치명적인 인체 유해성으로 미나마타병에서 이름을 따온 국제수은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의되었으며 2014년 한국 정부는 이 협약에 서명했다. 2020년 이후 원자재 수은의 교육이 제한되고 협약 대상 품목으로는 전지, 형광등, 혈압계, 체온계 등 수은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었다. 건전지 중 은색 단추처럼 생긴 수은 전지가 전압이 일정하고 고온에도 잘 작동하며 자체 방전이 매우 적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거의 사라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파는 수은 전지는 외형만 수은 전지일 뿐 속은 다른 1차 전지와 같거나 아연 등으로 만드는 공기극을 사용하는 공기전지가 쓰이고 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강염기 물질을 제조하는 공법 중 가장 순도가 높게 제조할 수 있었던 공법인 수은법이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것도 역시 수은의 유해성 때문이다. 이러한 강염기 제조에는 환경오염이 적거나 없는 경마법이나 이온 교환 막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은의 맹독성으로 인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도 다른 중금속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정도이다.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수압채굴이었다. 상류의 저수지 등에서 물을 끌어다 노천 탄광에 물을 뿌려 집안을 통째로 걸쭉한 진흙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기존의 인부를 이용해 광맥을 캐는 것보다 월등히 저렴하고 쉽고 빨라서 애용되었다. 그런데 산 옆구리를 물대포로 싸서 모조리 긁어내다 보니 지형을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를 일으켰고 전체 지표면에서 금은 극히 일부이다 보니 나머지 광물은 모조리 하류로 흘러보내 하류의 농장과 목장, 항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하필이면 골드러시의 배경인 캘리포니아 지반이 산화수은을 포함한 온갖 중금속 투성이었다. 덕분에 수압강선을 끼고 있는 강물은 죽음의 강이 되어 태평양 해안가까지 중금속이 엄청나게 쌓여버렸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를 끼고 있는 세크라멘토 일대는 극심한 수은 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은이 자연적으로 평균치까지 내려가려면 1세기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수압채굴은 당연히 엄격한 환경 규제 대상이며 선진국에서는 극히 일부에서만 조건부로 허가받아 채굴 중이다. 물론 아프리카 등 후진국은 그런 것이 없다. 사실 액체 상태의 수은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수은 증기. 액체 상태인 수은도 물처럼 상온에서 기화가 일어나므로 액체 수은이 있다는 건 곧 수은 증기가 주변에 차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수은이 외부로 노출된 상황에서 빨리 대피 및 환기하지 않으면 기체 상태의 수은이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어 신체의 신경계를 크게 손상시킨다. 만약 수은 온도계 내의 수은을 입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위장관에 상처가 없으면 웬만하면 흡수되지 않아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하기에 최소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금속 수은은 혈관으로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지만 금속 수은이 있는 곳엔 곧 침투력이 훨씬 높은 수은 증기가 있으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를 크게 그리고 영구히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나마 수은 화합물들에 비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약한 편이지만 인체에 흡수되어 증상을 일으키면 완치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보관과 취급에 조심해야 하며 특히 다른 금속과 잘 반응해 물은 합금인 아말감을 만들어내는 특성상 용기 재질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 실험실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수은을 상습적으로 절도하고 있었는데 청소에 쓴 더러운 물을 담는 양동이 밑에 수은을 깔아 더러운 물에 가려 보이지 않게 해서 감쪽같이 수은을 숨겨나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필이면 금속재 양동이를 쓰는 바람에 수은이 양동이와 지속적으로 반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동이 밑이 빠지면서 엄청난 양의 수은이 쏟아져 나와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사례가 존재한다. 수은은 금속치고는 전기 음성도가 2.0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와 결합해도 소금이 아닌 분자 화합물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염화수은2를 비롯한 일부 수은 화합물은 분자답게 승화까지 하기 때문에 취급이 아주 곤란하다. 비록 황화수은2를 비롯한 일부 화합물은 한의사의 철저한 감독하에 한약재로도 쓰일 만큼 독성이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한의사의 실수나 야매 처방으로 인한 수은 중독 사고가 뉴스에 뜨고 있다. 그나마 황화수은2가 그나마 가장 나은 수준임에도 이 정도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무기수은 화합물들이 과거 약으로 쓰였으나 대부분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과거 여성들의 화장품에 들어가던 수은 화합물들의 경우 피부 괴사와 신경 손상을 초래했으며 영유아들 전용 상비약으로 쓰이던 염화수은1, 일명 가몽 또는 경부는 수많은 영유아들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 승홍이라는 이름으로 매독 치료약이자 소독약으로 쓰이던 염화수은2의 경우 승화성이 있으며 물에 잘 녹아 인체에 잘 흡수되는 데다가 부식성까지 대단히 강한 물질이라 과거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사망사고를 냈었다. 무기수은 화합물들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성능은 다소 떨어져 뇌에는 다른 장기들만한 손상을 입히지 못해 장기적으로 정신 이상 등을 초래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화합물에 따라 간과 신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대에도 중독사고가 터지면 목숨을 건지더라도 평생 혈액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일부 유기수은 화합물은 완전한 맹독이다. 제 아무리 치사량이 0.2g도 되지 않을 만큼 독성이 강한 염화수은2조차도 유기수은 화합물의 독성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다. 분자 크기가 작은 유기수은 화합물은 강한 수용성과 지용성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많아 뇌 혈관 장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실제로 근현대 접어들면서 합성량이 늘고 수많은 사고를 초래한 바가 있다. 그 악명 높은 미나마타병 또한 무단 방류한 수은 금속이 바닷물 속의 성분과 반응하고 바닷속 생물들의 대사작용을 거쳐 생성된 메틸수은 화합물을 주변 주민들이 모르고 섭취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뇌가 유기수은 화합물에 의해 손상받으면 전신적으로 허약해지고 진전, 운동실조, 시각과 청각의 손실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1996년 다트머스 대학교의 교수였던 캐런 웨터한의 사망사고 사례다. 중금속 노출에 따른 중독 증상을 연구하던 웨터한은 실험 중 실수로 디메틸수은 몇 방울을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던 손 위에 떨어뜨렸고 장갑을 벗고 손을 씻었지만 그 단 몇 초 만에 이미 치사량을 훌쩍 넘긴 양의 디메틸수은이 라텍스 장갑을 투과해 손 피부로 스며든 상태였던 것이다. 사고가 있고 석 달쯤 지나고부터 그녀는 언어장애와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를 겪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2달 후부터는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소변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양의 5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었다. 그제서야 병원에 이송된 그녀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이송된 지 단 3주 만에 간헐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고 10달 만인 1997년 6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실 디메틸수은은 이전에도 숱한 사망사고를 낳았는데 1865년 디메틸수은 최초 합성 시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조수 2명이 몇 주 후에 사망한 사례가 있다. 수은을 포함한 대다수의 중금속에 대한 해독 치료에는 킬레이션 요법을 실시한다. 금속 이온의 고리 모양으로 달라붙는 이온을 포함한 약들, 일명 킬레이트 제제를 투여해 수은 이온이 더 이상 다른 데에 결합하지 못하게 붙들어맨 다음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킬레이트 제제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제제는 BAL이다.
수은뿐만 아니라 비소와 납을 포함한 여러 중금속 중독에 널리 쓰이는 약품이다. 다만 BAL 자체도 독성과 부작용이 있으며 중금속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 알려져 있지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빼내는 과정에서 수은의 가장 취약한 중추신경계인 뇌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킬레이션 치료에 EDTA 제제나 DMSA 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들 제제는 BAL과 같은 부작용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EDTA는 한국에서도 킬레이션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DMSA 제제보다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DMSA 제제는 경구 투여와 주사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투여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DMSA 경구 투여 제품은 주사 제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지만 한국에서 직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수은 중독이 의심된다면 우선 모발 미네랄 검사를 시행하고 대형 병원에서 혈중 수은 검사를 추천한다. 그러나 수은 중에서 특히 유기분자와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유기수은은 혈중 수은 검사에서 감지될 시점에는 이미 혈중 수은 농도의 수십 배 농도로 뇌에 농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컬레이션을 통해 혈중 수은을 아무리 배출하더라도 이미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신경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수은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속 중 특이하게 상온에서 액체인데다 아말감을 형성하는 특이점 때문에 옛날 연금술사들은 금속의 첫 번째 형태라는 식으로 의미 있는 물질로 여겼으며 판타지 소설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 물질들이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가열할 시 산화와 환원을 스스로 반복하기 때문에 불사조를 상징했다. 당연히 연금술의 핵심 중 하나이고 도교 쪽에서도 연단술의 핵심으로 들어간다. 예전엔 수은광인 진사 또는 황화수은을 약재로도 썼으며 진시황이 불로불사를 위해 이걸 먹었다가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수은이 겉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액체라 진시황 말고도 고대 귀족들이 귀한 물건으로 여기기도 했다. 과거 한의학에서는 명약으로도 취급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덕분에 진시황 역시 이게 불로불사의 약인 줄 알고 수은을 마구잡이로 섭취했다. 나중에 광기를 보인 것도 수은 중독으로 인한 신경 및 뇌 손상이라는 설이 있다. 여하튼 진시황은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50세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또한 중국 역대 군주들은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수은을 마시거나 얼굴에 발랐다고 한다. 심지어 명나라 시대까지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단약을 마신 황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의관 등이 진나라 시황제, 한나라 무제 등 그러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은 황제가 여럿입니다. 반면 교사가 많은데 왜 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시나요?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중세 연금술에서는 완전한 금속으로 취급받았고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수은을 불로불사의 영약으로 받아들이고 복용해 수은 중독으로 죽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진시황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당태종을 비롯한 당나라 황제 여럿이 수은을 복용하고 골로 갔다. 과학이 수은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은 못 되었는지 수은 중독이란 사실을 모르고 대대로 이랬던 것이다. 한무제도 복용을 시도했으나 제조하던 도사가 폭사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화학 연구의 시발점이라는 건 유명하지 않은 사실이다. 수은은 고대부터 도금에 자주 사용되었다. 다만 어떤 도금법을 사용하던 대량의 수은 증기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 당시 기술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할 수도 없었기에 작업에 참여하던 인원들에게 피해가 막심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당연히 전기 도금법 등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도금법이 개발된 이후 수은 도금법은 빠르게 도태되었다. 16세기 스페인은 수은을 이용해서 은의 재련을 쉽게 했고 덕분에 전 근대 세계적 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매독의 치료법으로 수은이 사용되었다. 수은 증기를 국부에 쐬거나 끓여서 증기로 사우나에 살포해 환자가 들이마시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금에 와서는 경악할 만하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 동서양 공통으로 매독의 수은을 활용했을 정도이며 페니실린과 같은 좋은 약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수은 연고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수은 약품을 계속 사용했었다. 또한 염화수은2도 매독 치료에 쓰였고 그 염화수은은 수은 화합물 중에서도 굉장히 유독한 종류로 독성이 청산가리와 맞먹는다. 그래서 많은 매독 환자들이 그 약을 잘못 먹고 골로 갔다.
이후 염화수은과 비교하면 훨씬 안전한 살바르산이 개발되었고 염화수은을 비롯한 수은 화합물은 매독치료 분야에서 완전히 도태되었다. 살바르산 또한 비소화합물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마찬가지로 다른 훨씬 안전한 약들에 밀려 도태된 상황이다. 염화수은 1의 경우 옛날에는 아기들이 치아가 날 때 잇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했었다. 염화수은 2에 비하면 독성이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독성이 분명 존재하며 대상이 어린 아기들이었기 때문에 아기들이 집단으로 중독되는 일이 잦았다. 온몸이 벌겋게 되고 손 발바닥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이 주요 증상이었다. 1954년에서야 이것이 수은 중독 증상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사용이 중단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한국에서도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 환부에 수은 증기를 쐬는 치료법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은 증기를 너무 오래 쐬었다가 항문 괄약근이 녹아버리는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수은 화합물의 하나인 질산수은은 서양에서 모자에 쓰이는 펠트 가공에도 쓰였는데 이 공정을 캐러팅이라고 불렀다. 질산수은이 모근의 단백질을 박살낸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생모피에 질산수은을 발라 털을 무더기로 뜯어내고 뭉쳐서 펠트로 만드는 공법이다. 당연하게도 모근을 파괴하는 질산수은은 그걸 다루는 사람의 몸과 정신도 파괴했고 그 때문에 모자 장인들이 수은에 중독되어 정신 이상, 수전증, 기억장애, 경련 등을 겪는 일이 많았다. 그 밖에도 수은을 다량으로 먹으면 온몸이 하얗게 된다고 생각해서 유럽 지역의 여자들도 수은을 과자나 차에 넣어 먹거나 화장품으로 쓰기도 했으며 립스틱 재료로 쓰거나 아예 수은을 온몸에 바르기도 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도 수은을 미용을 위해 듬뿍 발랐음에도 당시에는 상당한 고령인 70살이라는 천수를 누리고 갔다. 그러나 역시 살갗 여기저기가 부작용으로 하얗게 변해 되려 혈색이 돌게끔 화장을 해야 했다고 한다. 유럽의 다른 사신들이 그녀를 영접하고 죽기 직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어 억지로 화장을 떡칠해야 했다고 한 기록이 남을 정도였다. 21세기인 지금도 몇몇 가난한 나라들에선 수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금을 채취하고자 수은을 가열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체에 흡수되거나 수은을 아무런 처리 없이 땅에 버려 하천이나 땅도 오염된 곳이 허다하다. 그런 나라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한 시골 마을로 가서 지질 조사를 하니 마을 근처 땅 대부분이 수은 투성이었으며 인구의 90% 이상이 수은 중독 상태였다는 결과도 있다. 문제는 가난한 마을에서 돈을 벌 방법이 거의 없기에 이들도 수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그 마을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인구 대다수가 차례로 사망했고 시체조차도 화학 처리했으며 정부에서는 불법 사금 채취를 이유로 마을 사람들을 사살하는 참극이 벌어진 바 있다.